네, 중국 증시가 지난 10년간의 긴 옆걸음을 끝내고 구조적인 반등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금이 10년 만에 찾아온 기회이자 반등의 시작 단계라고 분석했는데요. 정치 외교적으로는 베이징天安門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관심이 쏠렸지만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의 모든 관심은天安門 광장에 쏠려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나란히 세우고 전승절 열병식을 관람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증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 지금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 들어 흐름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 지금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오름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다른 나라 비교하더라도 다 지금 트럼프라는 네. 그 변수로 인해서 지금 다 이렇게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은 특히 올해 들어서 지금 이제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그 혹시 시청자분들 기억하시길, 제가 양회에 있을 때, 제가 그때 출연했을 때 중국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양회 예, 있을 때 제가 이제 방송을 여기서 했었는데 네. 그때 어떤 말씀드리냐면 중국 정부가 구조적으로 증시를 키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은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게 소비인데 네. 근데 소비를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네, 이야기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있을 때 금융자산과 우리가 일반 실물자산 이야기했을 때 부동산 하루아침에 해결이 안 된다. 부동산 침체는 그렇죠.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금융자산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돈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 내 자산이 10억인데 갑자기 5억이 됐는데 당신 같으면 쓰겠냐라는 게 중국인들이 제가 만나보면 항상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중국 정부의 방향성 결국 증시로 이제 해서 이제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신국 구조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신국 구조. 네, 국 구조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하는 일종의 정책인데 9개 조항으로 돼 있다고 해서 국 구조란 말을 하는데 네. 이게 2004년에 한 번, 2014년에 한 번, 그다음에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어요. 10년 만에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신국 구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작년 때 저도 칼럼을 썼지만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혹은 투자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들이죠. 예금에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가계 저축액이 지금 보니까 한 160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삼경 한 2,000조 정도가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 돈을 끌고 와야 될 거예요. 상상이 안 가시죠. 우리보다 저축률이 훨씬 높군요, 중국이. GDP 대비 한 120% 됩니다. GDP 대비 120%, 우리나라가 한 50% 정도 되니까요. 네, 그렇네요. 그다음에 올해 또 3월 달에 소비 진작 30개 조라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 또 핵심 중에 하나가 결국 증시를 부양하겠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성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결국 증시가 필요하고 그런 정책의 기조에서 이제 투자자를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하나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트럼프 변수에서 불확실성이 심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서 받아들이는 게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강력한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입법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전체적인 주가 상승세는 지금 이어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시를 키울 수밖에 없다. 소비를 진작시키는 자산 효과를 다른 곳에서 거둘 수밖에 없으니까 부동산은 뭐 침체되고 또 예금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 돈을 좀 증시로 몰고 가는 정부의 이런 정책의 효과도 있다 그러는데, 실제 중국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어떻게 좀 나타납니까, 지표로?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주식계좌 신규 개설 건수잖아요. 예.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월 그 신규 계좌 개설수를 보면 2월부터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2월부터요? 가장 강력하게 는 게 지난 7월 한 달간 중국인들이 주식계좌 신규 개설수가 전년 동기 대비 70.5% 증가했어요. 그리고 7월에 이어서 8월에는 조금 상승폭이 떨어졌는데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4%. 근데 8월이 전월 대비 100% 이상 늘었어요. 예. 네. 그리고 주요 지수를 보면 상해종합지수, 심천성분지수, CSI 300 그리고 항생테크 등등 있잖아요. 연초부터 어제 9월 2일까지 누적 수익률을 보면 상해 15%, 심천 20%, CSI 300 14%, 항생
홍콩 항생지수 27%, 항생테크 28%.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돋보인 게 이 5개 지수가 아니라 상해 거래소 안에 상해 과창 50이라는 나스닥처럼 그렇게 따로 시장이 있어요. 상해 지수 안에 네, 과창 50. 네. 과창 50 지수가 연초 대비 34% 올랐고요. 심천 거래소 안에도 창업한 지수라는 게 있어요. 창업한 지수도 연초 대비 딱 정확히 34% 주로 올랐습니다. 테크 기업, 기술 기업들이죠. 과창, 네, 창업하는 거의 들. AI 반도체, 로봇이나 바이오 이쪽이랑 관련된 심지어 그 중에는 아직은 흑자 전환이 안 된 기업들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우리가 흔히 그전에 얘기했는데 중국 주식 투자자가 얼마나 되느냐 개인 투자자가 한 2억 2천만 명이라고 했거든요. 2억 2천만 그냥 명. 럼썸으로 이야기할 때. 예. 근데 지금 올해 7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다지만 중국 계좌 개설이 계좌 계속 개설가 늘어나니까. 대충 한 7월까지는 한 1,500만 개가 정도 계좌리 개설이 됐다라고 했을 때 예. 투자 나도 해야 되겠는데 하고 막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보이는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키우고 있고 중국 정부가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구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있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국은 과학기술 혁신 우리가 AI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예. 딥시크를 통해서 중국의 막 과학기술, AI, 휴머노이드 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커초항반이라는 아까 그 과창반 50지수 네. 창업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지금 열기가 계속 뜨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뭐 이야기를 했던 뭐 우리가 소비주라고 이야기하는 마오타이 이런 일등주도 자리를 뺏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작년하고 다른 최근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정부 최근에 정책-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뭐 채권이나 외환, 금 이렇게 연결해서 보잖아요. 네. 근데 복권이랑 딱히 연결시키지는 않잖아요. 복권? 네. 어떻게 복권하고 근데 어떻게 연결해요? 복권이 중국이 작년부터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매월 그 복권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많게는 적게는 늘었어요. 네. 하지만 처음으로 지난 7월 한 달간 중국인들이 복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어요. 아, 복권은 적게 사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횡재보다는 뭔가 리스크를 선택해서 투자를 하는 주식 투자들이 늘고 있다 그러는데 아까 박수장 교수님 이제 AI 관련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결국은 주식 증시 상승을 지금 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의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를 텐데 조금 주목되는 뭐 분야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지금 많은 일단은 지금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마오타이가 영원한 1등인 줄 알았어요. 마오타이.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보면 1, 2, 3위가 보면 대부분 다 시총 1, 2, 3위를 보면 이제 은행 우리가 말하는 금융주들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상은행이든 뭐 건설은행이든 이런 걸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왜 그러면 이렇게 일단 올라가고 있냐 좀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뭐 신국 구조라든가 중국 정부의 이런 강력한 의지를 해서 그러니까 이 국유주잖아요. 국유 기업들이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배당률을 높이는 것들이 그러니까 안정적인 배당률 높이니까 은행주들이 그렇죠. 국영화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돈도 장사도 잘하고 있으니까 돈도 은행에 잠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는 또 하나의 또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시총 전체적인 순위에서 봐도 업종별로 봐더라도 전기, 전자,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 이런 쪽의 기업들의 상장이나 혹은 이런 뭐 이 주식을 끌고 가는 견이 힘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기업들 중에서 뭐 좀 관찰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 AI를 지금 두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심청과 우리가 상하이를 나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결국은 뭐 우리 AI만 본다라고 했을 때 하이커 비전이나 뭐 아이플라이텍이나 이런 기업들 자체도 계속 이제 이 분야를 끌고 가는 하나의 종목일 수도 있고. 하이커 비전? 네네. 예. 네, 그다음에 아이플라이텍이 있고 캠브리콘 같은 경우도 많이 응모를 하시잖아요. 중국판 원래 많이 지금 인용이 되고 있죠. 1년 사이에 한 430%. 네. 그러니까 중국판 엔비디아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 뭐 지금 올라가고 있는 AI 칩 관련되면서 엠플레임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비렌 인텔리전트라는 때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장이 지금 되려고 지금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 캠브리콘이 지금 이 430에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들어오려고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후보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심히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성능 GPU 같은 설계하는 기업들 모센층이나 무시 같은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좀 유심 있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또 우리가
AI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바이오테크 쪽으로 많이 관심 있게 보는 편입니다. 중국 바이오업들 이런 종목들도 좀 이렇게 유심히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네요. 중국 증시가 한 10여 년 이제 옆으로 조금 기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 중학개미들이 많이 줄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중학개미들의 투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향이 우리들? 어떤 한국 투자자분들은 개별 종목에 주로 투자하시고 개별 어떤 종목을? 분들은 개별 투자가 좀 복잡하니까 그 개별 종목 AI 관련 핵심 종목이 들어있는 한국 현지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ETF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 추세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3개월, 6, 7, 8월 월별로 한국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그 월별 순매수 추이를 보면 네. 6월에는 마이너스 3,039만 달러고 7월 마이너스 3,447만 달러 하지만 8월에는 플러스 3,662만 달러로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8월에. 네, 그리고 네. 아까 그 AI 관련주를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AI 관련된. 네. 한국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의 AI주를 접근할 때는 일정한 장벽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든지 대중국 반도체 전쟁 때문에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국 본토 기업이 화웨이잖아요. 화웨이. 네, 국산 AI 칩이라든지 국산 그렇죠. 5G. 근데 화웨이가 비상장사고 화웨이 렌정회 회장이 나는 영원히 상장할 생각이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어요. 그러면 사실 가장 핵심 기업은 화웨이인데 투자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캠브리컨 상장사인 캠브리컨이 더 주목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캠브리컨 종목 코드가 688로 시작돼 있어요. 688. 무슨 뜻입니까? 이게? 원래 상해 거래소 종목 코드는 6자릿수인데 600으로 시작돼요. 네. 그중에 반 이상은 호강통을 통해서 외국인 개인 투자들이 매매 가능한데 하지만 아직은 아쉽게도 상해 거래소 안에 있는 688로 시작된 종목은 아까 그 과창 50 지수에 들어가요. 이 종목들은 아직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매매하기 직접 어려워요. 살 수 없군요. 그래서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이 캠브리컨이 그 상해 과창 50 지수라는 ETF 상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상품은 한 10%, 어떤 상품은 20, 30%. 캠브리컨이? 그러니까 그 캠브리컨을 비롯한 AI 국산 칩 이런 추세를 보고 한국 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상해 과창 50과 관련된 ETF에 많이 투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이랑 홍콩 증시 중에 AI 관련 테마주를 보면 연초 대비 수익률이 거의 다 30%대에서 40%대예요. 그리고 아까 그 10년 내 상해 종합 지수 기준으로 보면 10년 내 최고치고 맞고요. 네. 근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종국 정부 차원에서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이나 경기 둔화로 묶여 있는 돈을 가급적 주식으로 이전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여윳돈이 생기게 한다. 근데 그 도화선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딥시크예요. 딥시크의 네, 딥시크가 지난 덜풍 1월에. 네, 딥시크가 1월 20일에 덜풍처럼 나타났잖아요. 그거를 스타트로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업체 예를 들어서 유니츄이라든지 유비테크. 그래서 딥시크의 1월 20일 출시를 시작으로 해서 중국의 AI 휴머노이드 로봇 반도체 국산화 이런 하이테크 산업들이 잇따라 그 국산화 그 진척을 가속화하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중국 중앙 정부의 약간의 그 부동산에 묶인 자금을 증시로 좀 이전시키는 그런 전략. 그럼 그걸 위해서는 3월 전인대 때 재정 적자율을 올렸고 네. 또 특별 국채 규모도 늘렸고 또 중요한 거는 4월 2일에 트럼프발 관세 미국 시간 4월 2일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한국,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증시가 며칠 동안 급락했잖아요. 예. 그 시점에 4월 7일부터 중앙정부에서 중앙호이진이라는 중앙금융사를 필두로 해서 4월, 5월 두 달만 해도 원화로 한 76조 원에 해당되는 자금을 중국 증시의 저가 매수세로 증안자금 성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증시 안정된 네. 성격으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도 있지만 그거를 포함해서 창과 방패와 같죠. 창은 딥시크를 포함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하이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 기업들이 이제 자립 기술을 네, 기술력으로 방패로서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증안 자금 이렇게 같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 정부가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이번에 희토류 수출 금지라든지 막관세라든지 강력하게 정면 반격을 했어요. 그 결과 중국의 수출 지표는 대체로 무난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거의 뭐 2007년의 급등 그리고 2015년의 급등 그때와는 상황이 달리 여러 가지 방과 창체의 창과 방패처럼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네, 함께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 아까 잠깐 캠브리콘 얘기했지만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품이 편입된 ETF를 산다고 하는데 실제
중국 관련 ETF들이 인기가 꽤 좋고 수익률도 괜찮죠. 어떤 것들이 조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나요? 거의 뭐 지금 전체적인 지금 중국 관련 그러니까 중국 증시나 자본과 연동형 ETF는 성적이 다 좋습니다. 지금도 뭐 평균 한 30% 되고요. 예. 높은 건 뭐 37%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봤던 뭐 타이거 펀드라든가 뭐 이런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런 첨단 쪽이 다 지금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시장의 부분들을 그러니까 운용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한 커트왕반이라는 50 지수에 연동을 시키고 그러니까 선별해서 하는 것들이죠. 사실 개인이 투자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럼 AI 중국에 상장된 AI 기업 다 그러면 괜찮냐? 전체적으로는 뭐 그런 흐름세를 왔지만 앞으로 하반기는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결국은 그 산업군들의 앞단에 있는 빅3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제가 지금 계속 강조를 아까 했던 캠브리콘 같은 경우도 화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장 도드라지고 보이고 이게 화웨이가 비상장이니까. 그렇죠. 이게 AI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LLM 같은 경우 우리가 말하는 초대형 언어 모델에서도 지금 중국에 대단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데 지금 중국에서 이런 LLM 관련 대형 언어 모델에서 중국에서 뜨고 있는 기업들을 중국에서는 6마리 뭐 호랑이에 비교를 하는데 6마리 호랑이? 예, 작은 호랑이.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합니다. 대규모 중국에서. 언어 모델 분야에서. 거기 보시면 뭐 이렇게 딥시크를 제외하는 뭐 이렇게 질프 AI라는 데도 있고 질프 AI라는 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중국 내 LLM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 키워이죠. 알리바바. 그다음에 딥시크.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딥시크를 빼고 밑에 있는 군들 다 대단한 친구들인데 이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상장을 이제 하는데 여기서 시장의 매출을 만들어낼 것이냐 고민이 쉽지 않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 이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중국에서는 출해라고 하죠. 출해. 해외로 나간다. 해외로 나간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딥시크, LLM 전체 부분에서 그 밑단에 있는 근데 이 기업들도 정말 대단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미국은 못 가니까 지금 한국으로 거점화하며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제가 조언을 드린다라면 그러니까 AI나 반도체 부분에서 거기에서 탑3 하는 데 가는 친구를 빼고는 투자를 조심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탑3, 빅3 분야에 그러면 결국 ETF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하시는 거. 그래도 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자산운용사에서 출시한 중국 하이테크 관련 ETF가 10개 이상 있는데요. 지난 8월 한 달간 수익률 상위 ETF를 보면 이러면 다양하게 있어서 명칭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방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수익률 상위 ETF로는 예를 들어서 에이스 중국 과청판 스타 50 또는 서울 차이나 육상 산업 액티브 또는 타이거 차이나 반도체 또는 코덱스 차이나 과창판 스타 50 이게 이 ETF들의 특징이 예를 들어서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은 사실상 거의 90% 이상은 상해 과창판 안에 있는 과창 50 지수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HDS 화면에서 무슨 과창판 또는 스타 50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 관심은 이렇게 중시가 활기를 띠고 있는데 중국의 실물 경제는 그다지 에너지가 좀 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 경기 침체 여전하죠. 제조 부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록 AI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 자립에서 잘 나간다고 하지만 주가 상승세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미래에셋자산운용 10년 만에 온 기회다. 이제 구조적 상승의 시작이다. 뭐 이렇게 분석까지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지난 2015년도가 비교를 했을 때 예전에 한참 6천 갔다가 감정 반토막이 나고 그러니까 사실 이 중국 증시는 우리한테 아픔을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만나보면 절대 안 한다 이제는 반토막 나서 뭐 이런 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다른 게 이번에는 좀 올라가는 속도가 좀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아,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투자자의 심리나 정책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부동산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부동산이 더 나빠져야 어디만큼 나빠질 것이며 지금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미국발 이런 뭐 관세나 그다음에 미중 간의 충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 변수가는 상수로 자리 잡았고 그 와중에 중국이 와
자립을 하고 있구나. 딥시크가 나왔습니다. 예, 기술 자립. 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휴머노이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는 다른 이 주가를 밀어 올리는 종목들이나 산업군들이 약간 변화가 생긴 건 맞다.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앞에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있기 때문에 전임정은 우상향은 저는 지금도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있고 예. 그래서 실물 경제는 물론 지금 소비는 지금 여전히 제가 현장을 저도 바로 한 2주 전에도 갔다 왔지만 예전만큼은 소비를 안 쓰는 건 맞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를 보더라도 첨단 제조와 지금 일반적인 전통 제조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고 네. 절대 중국 경제를 보실 때도 이제는 하나의 이게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셨고 찔링 씨는 그렇습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실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단, 중, 장기로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단기적으로 지금 오늘이 벌써 9월 3일이죠. 예. 네, 지난 8개월 동안 대체로 하이테크 위주로 AI 산업 위주로 주구장창하게 올랐어요. 예. 근데 9월의 특징이 8월 26일에 중앙정부가 발표한 AI 플러스 관련 정책이 가장 그 하이라이트를 찍었고요. AI 플러스 정책. 네, 9월 한 달간은 약간의 공백 정책 공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 3, 4개월 동안 북경시, 상해시를 비롯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부동산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시키든지 부동산 완화 정책을 좀 발표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부동산 둔화라는 요인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9월, 10월이 원래는 1년 중에 계절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때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수요 조절식의 완화 정책을 취한 거죠. 그래서 9월, 10월에는 이 부동산 경기를 비롯해서 중국의 전체적인 실물, 내수, 부동산 전체적인 지표를 봐야 되고요. 그래서 9월은 어쩌면 8월까지 4, 5개월 동안 급등한 후에 9월은 약간 쉴 수 있는 장세라고 생각하고 네. 두 번째 중기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동산이 지금 가장 아픔이잖아요. 네. 근데 좀 더 길게 5년, 10년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서 중국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2년을 피크로 해서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대신 그 GDP 중에 하이테크를 비롯한 이런 산업이 지난 5, 6년 동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비중이 점점 부동산 비중을 추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 보면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모 증권사에서 10년 장세가 시작된다. 솔직히 10년이라는 게 그때 가서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전 세계 200개국 중에서 만약 G2를 비교하든 또는 중국이랑 다른 제조업 국가를 비교하든 중국의 여러 가지 비교 우위는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만으로도 계속 거죠? 실감할 수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좀 단중 장기로 나눠서 보시면 더 네. 박 교수님, 지금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지금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좀 반영됐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앞으로 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거나 경제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정책적인 이벤트나 변수들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지금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올 텐데 3분기도 다행히 지금 또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분기만큼은 안 되더라도 거의 4% 후반, 5% 초반은 방어가 될 것이다. 3분기에도요. 그다음에 4분기는 전통적으로 소비가 또 이렇게 피크를 찍고 하는 연도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5% 중국 정부가 약속한 것은 저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앞으로 이벤트가 뭐냐면 아까 이게 지금 미중 간의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자꾸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이게 그런 트럼프가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중국의 또 강력한 부분들을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죠. 또 강력한 제재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반도체 지금 제재하는 것도 사실은 예견돼 있던 것들이고 수출 통제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옥을 재는 부분들이 이 허점을 재는 부분들이 또 나왔을 때, 그러니까 증시 내는 부분이 약간의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10월달에 지금 사중 전해가 또 사중 전해가 10월달에 있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기간의 정치 이벤트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중국 경제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는 대외적인 변수를 빼고는. 이번에 전승절도 한번 완전히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전승절 자체는 그 이벤트 우리 증시, 중국 증시에는
큰 좌우하지는 않겠죠? 네, 그 정치적인 행사니까. 그렇죠. 그렇게 있고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정말 미국에 맞서는 첨단 무기, 미국의 스텔스기에 해당되는 것들, 혹은 AI 전투기 같은 것들도 미국도 하지 않는 걸 AI 전투기를 좀 하겠다 하고 이번에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어떻게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가 좀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3분기 경제 성장률을 따라서 약간은 좀 있을 것이다. 3분기 경제 성장률. 아까 이제 미래세 자산운용이 지난 10년간 옆걸음하다 중국 증시가 이제 모처 구조적 상승의 시작 단계라는 분석을 했는데 글로벌 자산운용사들도 나름대로 지금 중국 증시를 따져볼 거 아닙니까? 외국인 자금도 지금 중국 증시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산운용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주식에 다시 컴백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지난 1월 20일에 딥시크가 나온 후에 미국과 중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유저들이 며칠 동안 딥시크를 사용해 본 후 갑자기 폭발적인 반응이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딥시크가 나온 후부터 1월 말 2월부터 이미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글로벌 IB들이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중국의 하이테크 경제, 이제는 중국 주식을 재평가하는 시기가 왔다. 이미 1월 2월부터 글로벌 IB에서 이전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미. 네. 근데 어떠면 한국에서 조금 늦게 반응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이제 9월부터 연말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 저도 동의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상반기에 비해서 3분기 실물 경제 지표가 좀 둔화될 수 있으니까 3분기 지표를 유심히 봐야 되고 만약 만약 3분기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내수 부동산 지표가 더 둔화되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4분기에 약간의 경기 안정화 대책을 추가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게 또 증시의 어떤 영향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중국이 5년마다 그 계획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예요. 그러면 내년 3월 전인대에서 15차 5개년, 즉 2026년부터 30년까지를 15차 5개년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이 전체적인 국가 발전 공문이 내년 3월 전인대 전후로 통과되거든요. 근데 그 초본이나 가이드라인은 올해 10월쯤에 어느 정도 연구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제정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증시에 물론 거기에 하이테크 비중이 아주 크게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도 중국 증시에 앞으로 중장기적인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투자자 입장에서 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마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앞으로 5년을 중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정책과 자금을 하겠다 보여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잘 보기가 왜냐하면 중국적인 표현들을 그거를 숨어 있는 함의를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아마 또 이게 15차 5개년 계획령이 올해 말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연말에 나오는 그때 나오면 15차 5개년 계획. 또 다음 방송에서 제가 또 설명을 또 같이 드리도록 그때는 하겠습니다. 아마 15차 5개년 공문이랑 14차 5개년을 비교하면서 맞습니다. 어느 비중이 높아지고 어느 비중이 낮아지고 5개년 계획이.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잘 그 15차 5개년 계획의 구성을 좀 봐야지 중국 경제가 어떤 분야를 지향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최근에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중국 증시와 전망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찐링 중국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